예, 반갑습니다.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퇴직을 하고 그동안 군사력 평가를 쭉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금호공대에서 조병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금 두 전쟁을 보셨지만은 제국이 좀 패배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표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제국이 특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이걸 크게 보시면 시야를 조금 넓게 보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한 5년 사이 일어났던 세계 프로젝트가 연쇄적으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소로스 파운데이션이나 우리가 빌 게이츠가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 파운데이션들이 했던 것이 첫 번째 했던 게 20년도에 했던 게 코로나19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파우치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처벌받을 식으로 가고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보건부 장관인데 저걸 계속 파헤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려는 디파퓰레이션,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 시도가 사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고 그것도 러시아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고 중동을 개입해가지고 이란 정권 교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범서방이라 그러면 이제 컴바인드 웨스트라 그럽니다. 컴바인드 웨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일본과 한국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 끝자락으로 우리가 남방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가 남방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그 핵심은 이제 지금 브릭스가 출범했는데 브릭스가 이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조직이고 아직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컴바인드 웨스트라는 범서방은 나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토에 우리를 자꾸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범서방 진영의 끝자락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결의 끝자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집단 안보 체제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고 그 연속상에서 지금 안보를 이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70년 이상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제한된 상태다. 우리가 뭘 추구하든 쉽지 않다 이런 상태를 이해하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연쇄적인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더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하면은 상처 입은 동물이 이렇게 날뛰는 것 같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절박감 때문에 발칸 반도나 카슈미르나 핀란드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계속 분쟁을 일으킬 방아라 그러고 아스날 불 지르는 것을 이제 계속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성공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안 하겠죠. 하나씩 집중할 건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고 세계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원인이 지금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서방이 지금 느끼는 절망감이나 위기감이 발로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어떤 공론화된 생각이라기보다는 관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봐야지 좀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1917년도에 완성된 두 차례에 걸쳐서 맥킨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이 이제 해양 세력이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데가 하트랜드라는 저 땅인데 새까만데 저걸 통제해야지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조그만 나라인 영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인도나 이런 데가 다 식민지였거든요. 저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해가지고 뭐 호주나 온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공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갔었죠. 뉴질랜드나 이런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것도 다 영국 거였고 그래 당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식민지 통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해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걸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작은 나라인 영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저걸 해왔을 때는 옛날에 미국도 식민지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분쟁을 일으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일으키는 것은 뭐 조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안 들으면 그 법뿐이니까 그 근처에 분쟁을 막 일으키나요. 그러면 그 분쟁 때문에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바이드 앤 룰 이걸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도 그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론에 따르면은 동유럽이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키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20년대 되면 이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해당되는 동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고 벨푸아 선언을 한 1917년도나 맥킨더 이론 저 시점이 같습니다. 저게 다 영국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벨푸아 선언은 후세인 맥마흔 선언과 겹쳐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 다 아랍 사람들한테도 내가 약속해주고 유대인들한테 약속해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유럽 인종이에요. 옛날에 디아스포라로 떠났던 인종은 그 DNA 검사하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인데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인종적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냥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고향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게 조작이에요. 왜 그럼 유대인이 생기느냐니까 동유럽권을 따라가지고 가톨릭과 동방정교가 이렇게 계속 2000년간 싸움을 해왔거든요. 정교와 분리일 때. 그러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일대에 있는 이제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코자크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유태교를 하나를 브랜드로 한 거예요. 양쪽에 싸움에 안 끼어들려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게 정식 옛날에 로마 제국 때 붕괴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왔던 그 유태인들하고 좀 상관이 없고요. 진짜 정통 유태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란에 있어요. 이란 유태인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3000년 전부터 뭐 노예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거기 유태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유태인들끼리 공격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나라를 찾았다 이런 신화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런 통제를 하기 위한 돌격대를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알 수가 없지만은 후보 정도가 저 정도입니다. 일단 발칸 반도는 유럽의 다음 발화점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의 다음 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1990년대 이제 그 서방이 작업해가지고 코소보전도 만들고 했죠. 그래서 뭐 세르비아가 밀로세비치가 인종청소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날조였고 ICJ에서 판정도 했었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중에 재판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칸 반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카슈미르 지역은 얼마 전에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게 자작극이라는 이야기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할 수 있는 명백한 발화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불을 붙이냐 안 붙이냐지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북유럽은 지금 핀란드는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했죠. 핀란드하고 발트 삼국은 러시아하고 전통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전쟁으로 유도하는 시도를 가능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계속 EU에 중요한 자리를 계속 주고 있어요. 카야 칼라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라 국민이 한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럽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선출직이니까 이렇게 아무나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앉힌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남아시아에 와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저쪽에 조금 더 동쪽으로 와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분쟁이 가능하고요. 동아시아 한반도에도 분쟁이 가능하고 대만에도 분쟁 야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을 공격하는 도구화가 진행 중에 있고 제 생각에는 2014년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발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아까 이야기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한 달 반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보시면 발칸에 합동 파병군을 만들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발칸 지역의 평화를 어쩌고 한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발칸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이걸 발칸 지역의 전쟁을 원한다로 보시면 거의 맞거든요. 말은 저렇게 자기 멋대로 쓰고 있죠. 언어의 혼잡을 일으키는 건데, 저 보고서를 보시면은 거의 분쟁 지역화한 것이 거의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지 않을까. 언제 뭐 내년에 일어날지 어떨지. 내년에 일어난다면 거의 1차 대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 전쟁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협조가 되는 축에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제 별로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좀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인식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당연히 일단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상호 지원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이란과 사우디 간의 적대 관계도 아마 곧 종식될 거죠. 사실상 좀 종식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죠. 적대 관계 하는 게 이제 서방의 계략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저거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기는 한데, 이란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동맹 관계로 하지 않고 있죠. 아마 꼭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도 이번에 저렇게 됨으로써 이제 핵 개발 능력이 의사가 없었는데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제 전략적 특징은 서방의 값싼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상당히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좋은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고, 일단 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 번 변경됐거든요. 근데도 처음에는 뭐 이것만 하면 러시아가 핵을 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기고 지금 계속 이제 정말 뚝심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저절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이란도 그 뭐 단기전 이런 거 해봐야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미국의 정책을 과거의 제국주의적 개입에서 다각적 통합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극에서 다극주의로 전환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계속 트럼프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일극 체제를 하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줘야지, 그걸 이용하는 제국주의가 어째 보면 그 미국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내가 숙주 이상 더 안 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이 성공하면 미국은 이제 공화국으로서 다국주의를 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보는 예측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트럼프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형된 헤게모니 유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국주의란 말만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다시 러시아하고 전쟁하게 하고 뭐 이란하고 전쟁하게 하려고 한다. 즉 미국은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패권 유지 전략을 구사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열렸던 샹그리라 회의에서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 그 다음 사이즈를 한번 보시죠. 피터 헥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한 달 전이죠. 중국이 미국 보고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을 계속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아까 피터 헥세스는 계속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중국한테 싸우게 해야 된다. 대만 만약에 일어나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지금
국력이 좀 힘드니까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양도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이 좀 팽팽한데 그래서 어디가 옳은지를 모르는데 저는 첫 번째 시각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트럼프가 빌리어너였어요. 빌리어너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면은 정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당 전국대회나 민주당 전국대회 도네이션 하면 자기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기가 이권을 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고 한데 정치에 뛰어들었거든요.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1기 때, 2기 때 지금 벌써 한 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도 받고 암살도 받고 탄핵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돈을 번다든지 뭘 하기 위한 것보다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뜻이 분명히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호 자체도 마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어쨌든 뭔가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의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조금 현상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행동 그러니까 국가가 행위자로서 보는 모델로 설명이 안 되고요. 국가 안에 있는 개별적인 이해 집단들이 하는 그런 걸로 설명이 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서방의 제국주의는 미국에도 네오콘들이 있고 글로벌리스트가 있고 기업에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빅테크 같은 경우는 다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큰 금융권들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국 정책이 움직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딱 끊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기 때도 좀 실패했던 게 굉장히 그 사람들 세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뭐 맨날 탄핵도 하고 온 걸 다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를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가능성이 좀 높다. 되게 거칠게 들리고 트럼프가 전형화처럼 들리고 하지만은 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가 쓰는 용어는 굉장히 뭐 유치하거든요. 한 10살짜리 애들이 쓰는 영어를 쓰는데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결과를 보면은 모든 전선에서 계속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국내에도 적이 있고요. 밖에도 적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트럼프가 막 속이기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트럼프 팬은 아니고 좀 저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글을 쓴 적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혼돈하게 하고 하는데 조금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해석이 되지 않은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트럼프를 이해하기 되게 힘드실 건데 저 두 가지 관점을 딱 놓고 어느 쪽이 맞을까를 관찰해 보시면은 나중에 아마 확신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고 또 다른 증거를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요.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모델을 세워야 되니까 그 모델을 세웠고 그 모델을 가지고 큰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첫 번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일각에서 내리고 다극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보는 견해죠. 어쨌든 그건 앞으로 더 관찰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러우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시면은 동일 주체에 의한 두 개의 대리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방의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하고 서방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대리로 이란과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태를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선 공통점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둘 다 정권 교체입니다. 러시아의 정권 교체, 이란의 정권 교체, 그리고 자원국가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 때 일과 거의 같습니다. 옛날에 17, 18세기 식민지 시대 때 이랬던 것 같았죠. 19세기 때는 식민지에 완전히 그 꽃을 피웠던 시기죠. 그리고 90년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독립했을 때 러시아에 진출했던 금융 카르텔들이 전부 그 러시아에 있는 자원들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어째 보면은 그 돈을 다 빼돌리고 이렇게 돼 있었죠. 저게 트럼프가 아니고 푸틴입니다.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다 2000년대부터 다 그걸 박탈시켜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비투성인 나라에서 완전히 지금 잘 산 나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엄청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수준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이란에 진출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하고 그거를 이어주는 금융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그 개발 자금을 대주는 이제 런던의 금융권이죠.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로스차일드 일당의 금융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장사를 잘 하다가 이란 혁명 후에 1979년 후에 이제 혁명이 나고 곧 이어서 이제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세워놨던 이란 합작회사를 세워놨죠. 합작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돈을 대준 금융권도 뺏긴 거고. 그래서 이제 뺏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런 걸. 어쨌든 이걸 탈환해서 중동의 석유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보면 됩니다. 잘 보시면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석유는 강탈을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석유는 팔아가지고 전부 다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라크 예산을 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그리고 이란이나 다 대국이고 전통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뭐 몇천 년 됐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뭐 그전에 제국도 있었죠. 러시아도 최소한 뭐 1200년은 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보통 러시아가 생긴 거를 한 1400년도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전에 키예프부터 있어가지고 어쨌든 몽골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생긴 건데요. 그런 오래된 나라죠. 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단결로 대응했다는 게 같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던 시점 수법을 보면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드론 공격했다든지 이란 방공망이나 여인 암살, 사보타지 공격했던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게 모사드 같은 애들이 제5열이라 그럽니다. 제5열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이 똑같아요. 차이점은 뭔가, 러시아는 핵강국이고, 이란은 비핵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고요. 이란은 지상군과 미사일 드론이 우세하고 공군이 약하고 좀 이렇게 완성도가 좀 낮은 데죠. 그렇지만 국력 자체는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당연히 이게 군비가 부족한 거죠. 양과 질 모두 부족합니다. 돈은 크게 모자람이 없는데 막 찍어내니까. 근데 이제 군비가 부족하고, 군비가 부족한 것은 벌써 전쟁 시작하자마자 영국의 로얄 유니파이드 서비스 인스티튜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생산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방공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패트리어트 달라 그러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있는데 패트리어트 생산력이 연간 600발입니다. 미사일 자체가 600발. 그러니까 체계는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도탄이 하나 날라오면 그걸 요격하는 거거든요. 한 발 날라오면 2발이나 4발 정도를 쏴야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보 개념이라 그러는데 한 번에 적중 못하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150발에서 300발이면 그 1년 생산량이 소진된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압도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몇 방 맞고 초토화 된 겁니다. 이란 2주 정도 더 했다면 전멸을 했다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서방이 저걸 하는데 군비의 수준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고 그냥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망할 거다. 그거 하나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도 중국에서 공급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히토류 수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는 수출을 했는데 무기 들어가는 것은 수출 경제를 안 풀었거든요. 미사일 만들거나 항공기 만들거나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예, 잘 보시면은 러시아 이란은 동맹이 아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맹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 협정할 때 러시아는 이란한테 너 뭐 필요한 거 뭐든지 요청해라 들어줄게 했던 군사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 했지 않습니까? 그거 수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우선 이란이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페제시키안이 친서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맹까지 가면은 이렇게 서방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이제 오래된 나라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2000년, 3000년 그런 역사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두 번째 관계 유지되는 게 2차 대전 할 때 영국과 소련이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통해서 무기를 공급할
하려고 독일이 서쪽에서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연합군이 무기를 이렇게 공급하려고 이란을 장악했어요. 이란을 들어가가지고 이란 철도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는, 그러니까 소련으로 가는 그걸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스탈린이 이란을 강점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강점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도 강점 상태를 안 풀고 있다가 막 유엔에 항의해가지고 이제 강점을 풀었거든요. 그때 이란이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냉전 시대는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은 이란 사람들은 그 과거 소련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자존심 때문에 했다. 이런 두 가지 설명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로보로스, 여러분 신화 알겠지만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을 우로보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리로 사용했다는 설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미쳤다는 이야기가 팽팽합니다. 그래서 누가 꼬리인지 누가 머리인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엮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3차 대전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폭되는 게 저는 이제 3차 대전이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우디, 터키, 인도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은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조그만 나라끼리 이렇게 하면은 불쏘시개 그냥 했다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나라들이 양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도 양다리를 걸치고 사우디도 양다리를 걸치고 이란도 양다리를 걸치니까 인도가 그래서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란을 부수가지고 여러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이게 발칸반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란이 약간은 동맹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독립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영향을 조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란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은 크루스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북러 간의 군사 동맹에 해당되는 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내용이 뭔가니까 어쨌든 침략받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루스크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갔죠. 러시아의 크루스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투 행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병 지원 같은 전투 지원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뭐 건설을 하거나 하면은 그 건설 공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전투 공병이 가서 장애물 개척을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방지용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기 좀 힘들 거라 보고요. 그거 외에 전투하기는 좀 힘들 거라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와 같이 통합작전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자금 뭐 소부대 전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포병을 공군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데이터 쉐어링도 돼야 되고 언어도 소통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전 수행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 떼가지고 맡기는 일은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전쟁을 가서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현재로는 그걸 확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나토 병사들이 러우전에 참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병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하고 우크라이나 군복 밑에 자기 국기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자체는 미국이 사실상 실행하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고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면 벌써 진작 종결됐을 전쟁이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전쟁에 끌어서 경제를 망치게 한다는 건데 1980년대 이제 1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통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해든 오해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 자체는 엄청 충격적인 것보다는 그냥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준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고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도 사실상 전쟁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있지만 아이언돔이라는 걸 조그만 걸 제외하고 거의 다 미국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요격 실제할 때도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와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다 쏘고 배 한 척에 100몇십 발 있는데 그거 다 쏘고 나갔고요. 영국 함정도 있었고 요르단, 사우디 이런 것들이 다 미사일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무제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독자적인 이란에게 파괴적이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직접 한다 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하기 힘들다. 이란은 굉장히 그 산악 지역이고 지형이 힘든 데다가 군대도 상당하기 때문에 미군 다 미육군 다 틀어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60만 명인가요? 뭐 그 정도 되잖아요. 몇십만 명 되나요? 사단 10개쯤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지상전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나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란이 미국 쳐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쳐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저게 이스라엘 군은 뭐 첨단 무기가 있지만 군은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 3자 개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고 뭐 도움은 됐겠지만 나토 병사들은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두 전쟁 전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대리전을 넘어서 미국이 직접 수행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제국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속력은 확실히 좀 곤란한 게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 연결고리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제한됩니다. 일단은 그 좋은 질문이지만은 답이 좀 없다. 그러나 대략 제국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력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전쟁에 자기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제 서방이 러시아를 이제 전쟁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경제가 힘들면은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은 러시아 내에서 반대를 고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권을 바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전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저게 왜 가능했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국가 경험이 없었습니다. 국가 경험이 잠시 있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말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과거 폴란드 땅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가 돼 있는데요. 그 갈라치아 지방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19세기 민족주의의 이제 발흥에 힘입어 가지고 독립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이제 폴란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종 간의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 제국에서도 포그롬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규모로 유대인 학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의 반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던 중에서 이제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소련이 적백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1917년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수민족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이제 끌어안아요. 레닌이 끌어안고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정착되면서 이제 독립을 요구하니까 독립을 하지 말고 너나 나나 벨라루스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스스로 하나의 SSR 소비엣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이제 유나이티드 소비엣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SSR이나 우크라이나 SSR이나 기본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 USSR이 되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출신이 소련의 서기장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 거죠. 어째 보면은 물론 소련 치하에 여러 가지 대기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로 기아로 사망하기
조종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자기 민족에 대한 핍박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소련의 집단 농장 정책의 폐해로 전 소련 안에서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정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부추긴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계가 이제 러시아계에 대해서 이제 인종적인 혐오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뭐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면 뭐 선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도 망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자원이 이제 탐나서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에 분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실 자기가 전쟁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저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나치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중동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하디스트 이런 그 극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하고 비슷하죠. 그것도 대부분 다 CIA가 양성했다는 거 우리가 다 증명이 돼 있고 문서도 나 있고 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처럼 몇천 년 동안 국가가 있었다든지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거에 말리더라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치를 보면 다민족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하고요. 아마 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일 겁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부패한 나라가 맞고요. 그래서 부패한 것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분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젤렌스키 정권이 계속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불가합니다. 트럼프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 그 전에 바이든도 그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는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사람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으로서 심지어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러시아 싸우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와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도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하나의 도구지 정치의 도구일 뿐인 걸로 돼 있죠. 아까 오늘 새벽 나오면서 보니까 미국이 이제 그 지원하는 것을 군사 장비 지원을 끊었더라고요. 임시로 끊는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미국이 사실 지원할 장비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끊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끊은 걸 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욕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결국 남은 것은 유럽의 지원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면 두 사람은 이제 두 쪽은 이익이 합치하는 거죠. 젤렌스키 정권하고 유럽의 정권을 하는 거고 국민들은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런데 전쟁 능력으로 보면 유럽이 미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물자만 끊었지만 언젠가는 정보도 끊을 그 상황이 오면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뭐 스타링크 이런 거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이제 끊었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끊는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화려한 수사와 여기저기 노력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자기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번도 지원 안 해줬어요. 과거에 바이든 정부 때 국회에서 승인한 것을 자기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한 것이 있어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끊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존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결국은 유럽의 하수인으로 역할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게 이제 항복을 하거나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유럽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정권을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티워를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더티워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사보타지 같은 거하고 이상한 걸 하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교량을 폭파해가 기차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라든지 아니면 공항에 이제 전략 폭격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보타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결국 저게 이제 테러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크라이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려면 정보부들이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뭔가 우크라이나는 SBU하고 GUR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고 CIA나 MI6나 모사드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가장해가지고 쟤네들이 하겠다 이런 전 세계에 드론 전쟁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서방이 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푸틴은 대테러 전쟁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둘 다 식량과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스켓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토가 전장화돼 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출하고 있고 그 수출을 이제 주로 이제 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에 수출하거든요. 이집트 같은 데가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데사 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흑해 수송항에 대해서 뭐 그걸 개방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전쟁 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이제 큰 문제는 없고 식량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값도 전쟁 때 한참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에너지는 이란 에너지와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뭐 에너지 수송로가 막혀서 에너지 값이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안 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럽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사야 되는 그러니까 고비용이 됐던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동에서 많이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러우전 때문에 에너지 시장 파장은 일단락된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만약에 유럽과 나토와 다시 전쟁을 하거나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양상이겠죠. 그리고 식량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아직 보입니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러시아도 또 식량을 많이 수출하고 하니까 식량 관계없고 에너지 시장은 이제 전쟁 초기 한 몇 년간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고 또 유럽에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어떤 식으로도 들어오는데 그 캡을 씌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 시도도 했었는데 지금 다 이제 밀려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자국 내로 이렇게 후퇴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전선에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쿠르스크에서 이어진 수미 지역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완충지대를 확보하라 이런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러시아군이 활발하게 진출을 하다가 장애물지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면서 지뢰지대를 설치해가지고 지뢰가 많이 깔린 상태에서는 이제 대규모 기동이 못 되고 현재는 분대 수준의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사람 이렇게 종대로 써서 세 사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장애물지대를 개척하지 않으면 못 가게 돼서 이제 북한군 공병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뢰지대를 이제 다 개척을 하고 나면 이제 계속 진출을 하겠죠. 그럼 그 뒤에 이제 보급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서 그 도로에 거물을 설치합니다. 그 일을 이제 북한군이 하기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할 예정인지 아직 그건 확인 못 되고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루한스크주 4개 주를 이제 러시아가 합병하고 2029년도에 선언을 했죠. 그 4개 주가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자 그리고 헤르손인데 맨 북쪽에 있는 루한스크주 전체가 이제 러시아에서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에서는 이제 드네프로 페트롭스크라는 새로운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한 개 마을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특징은 그 동안에는 도네츠크 안에만 있다 그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드네프로로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0발 정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주로 집결지 그리고 보급기지, 무기고, 생산공장, 그리고 나토군의 훈련소.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전역을 이제 공습을 하고 있다. 미사일과 항공폭탄과 드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뜬 그림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6월 29일까지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막 때리니까 특히 그 목적이 뭔가 하니까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집결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으로는 이 지도는 약간 한 3, 4주 이상 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도에 얼룩덜룩한 것들은 전부 다 그 자원입니다. 지하 자원을 표시한 것이고요. 이제 그 빨간 선이 이제 경계선인데 제가 화살표를 5개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선을 만약에 뚫고 나오면 러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진출할 것인가를 예상한 겁니다. 주로는 드네프로 강서 쪽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키예프도 갈 거고 일부는 오데사까지 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키예프, 드네프로, 오데사를 점령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르코프도 점령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거의 내륙 지방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뭐 우리가 확인 못한 거고요. 짐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루안스크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리튬 강산을 러시아가 완전히 접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해 한 5월, 6월까지 계속 실강을 벌이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히토류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또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자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내부는 지금 전쟁을 오래 하고 국력이 피폐된 상황이고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제 뭐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형성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고, 군 지도부 내에서도 전쟁이 패배한 거다 사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언제든지 영토를 점령하는 시간 문제라고 자기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의 탈영병 증가나 징집 저항 영상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잘 감추고 했었는데요. 상당히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회에 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가지고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지도부가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회거든요.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곧 협상할 것 같은 그런 신호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좀 변화된 조짐이 있다. 그전에는 논의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던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는 계속 새로운 뭐 협상 테이블을 열면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할 거를 이제 계속 시사하기 때문에 사실 끌면 끌수록 불리한데, 이 전쟁의 주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마스터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어떤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유럽 상황은 전쟁 장기화로 유럽도 전체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러우전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나 자기네들 스스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값싼 러시아 석유가스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 국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 값이 가장 중요한데, 에너지 값이 비싸지 버리면은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공장도 뜯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도 많이 생기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평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전쟁만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매우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실패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후보 자격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선거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연정을 해가 겨우 이렇게 지금 메르츠가 총통이라 그러죠. 챈슬러라 그러죠. 총리하고 좀 다른 명칭인데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 메르츠에 보다 이제 선거에서 그때는 메르츠하고 연정이 이제 26%를 득표했고, 이제 AFD라고 독일 대한당은 20%를 득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겨우 이제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한 이 단계에서 AFD가 모든 당보다 더 초월합니다. 지금 그 최고 지지를 얻고 있어요. 거기가 뭐 나치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극우였는데 궁극적으로 뭔가 하니까 EU 같은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별도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U 상황이 다 비슷하거든요. EU가 이제 약간 주권을 뺏어가니까 그리고 EU가 나서서 계속 전쟁을 하고 하니까 나라가 따라가는데 우리 각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헝가리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하고 국민들 간의 민심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들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습니까?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탄압을 하죠. 그래서 전체주의화가 진행 중에 대표적인 불만 세력이 청년 실업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기 힘들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니까 불만 세력 청년 실업들 이 사람 가장 불만에 굉장히 정권으로 보면 불만을 가장 많이 표현한 위협적인 세력이죠.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로 보내면은 불만 세력이 없어지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GDP 5%씩 방위비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은 말을 해놨습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외형상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GDP 5%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2.67%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EU의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 GDP 2%가 안 되는 나라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GDP 5%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다 이제 국방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압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독일이고 영국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는 이제 뭐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치인을 모욕하거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오와 선동을 일으키는 것을 개인을 찾아가가지고 잡아가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정치인을 뚱뚱하거나 멍청하다 부르면 경찰이 자주 문을 부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920년대 30년대 독일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1차 대전 치고 나서 굉장히 사회가 힘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선동 같은 거 하고 막 전체주의 같은 거 이런 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한 100년 주기로 오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거의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달리 언론들은 선동을 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건데 유럽 언론은 트럼프를 극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 쭉 보시면 헤드라인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혐오한다. 그리고 F자가 욕이라는 건 아시죠? 욕을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게 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아시려면 영국에 이게 이제 금융 카르텔의 대표 언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토의 정상회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트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헤이그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온갖 아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비꼬고 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언론들의 유럽 언론들이 지난 첫 이제 석 달간 100일간의 보도 톤에서 이제 80에서 98%가 부정적이었던 하버드에서 그런 연구를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보시면은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좀 뭐 방법론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그 유럽의 상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죠. 유럽은 어쨌든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요. 트럼프가 나토를 몰아붙이고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유럽이 자주 국방을 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빠지면서 유럽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유럽이 서로 단합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계속 욕을 하는 그런 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에 좀 가깝습니다. 예, 푸틴은 본래부터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계속 휴전을 추구했었거든요. 휴전을 요청한 유럽의 입장은 뭔가 하니까 휴전을 하고 나면 그 휴전 동안에 유럽의 병기나 부대를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해가 유리할 게 없죠. 그래서 휴전을 계속 반대했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푸틴은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입장은 군사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외교적인 건데, 군사적 입장, 외교적 해법을 모두 아우르는 어떤 입장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정세이지 병이 아니다. 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서방의 의도가 병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걸 시비해서 계속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휴전이나 이런 단계적인 것보다는 서로 모여서 안보 구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식으로 해결하자. 거기서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 자체를 유럽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유럽하고 서방, 과거 바이든 정부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서 약간 변화가 있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공세를 계속 강화했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요새화된 지역을 뚫으려 하지 않고 계속 포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죠. 다만 희생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서부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가고 해서 서부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군대가 들어오거든요. 장비 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요원도 들어와요. 요즘 무기들은 그냥 무기만 준다 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에 이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아까 오다가 보니까 마크론이 푸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3년 반 만에. 그걸 뭐 전화를 한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프랑스 군대가 가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미국이 빠진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마 뭐 저도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조건을 확실히 제시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22년 4월 달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협상을 하다가 중단했던 그때 그 조건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스탄불 커뮤니케라 그러는데 그 조건 하에서 그 사이에 이제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상황에서 변화된 조건을 이제 추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 중립국으로 한다. 즉 우크라이나를 오스트리아 같이 영세 중립국으로 만든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다민족 사회로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80년 동안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병합한 영토들 지금 4개 주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모든 대러 제재는 당연히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사용 주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지금 러시아 정교회에 있던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었던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부주교 정도 되겠죠. 제가 직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징집해가 군대를 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교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 조건은 이제 약간씩 조건이 바뀌었지만 저 기본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2년 4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저걸 확정한 게 2024년도 6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걸 준 14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푸틴이 러시아 외무부에서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 사건에서 지금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있을 때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전장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피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조금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면적이 78분의 1이거든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란 미사일이 굉장히 좀 정교하고 전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항구 2개가 파괴되고 항구가 이스라엘 딱 3군데 있습니다. 홍해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지중해 쪽에 2개가 있는데 지중해 쪽에 2개가 파괴됐고요. 홍해 쪽은 벌써 1년 전부터 폐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걸로 가는 것들은 다 막았거든요. 배를. 그래가지고 거기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가 지금 가동되는 게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홍해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다시 후티 반군이 다시 공격하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거꾸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게 파괴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비슷하게 그렇게 돼. 군기지, 국방부, 모사드, 첨단산업단지, 저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키프로스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그 길로 물어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한 5일, 6일째부터 보도 통제를 했는데요. 그건 심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되고. 사람들 평가할 때는 10월 정도, 이번 10월 정도, 지금부터 한 석 달 이상 돼야지 경제 활동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란이 다 때렸는데 수원지만 파괴 안 했다 그래요. 수원지 파괴는 되게 쉬운데, 댐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원지까지 해서는 이제 생활 불가한 거죠. 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공격을 회피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 손아귀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피해를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피해나 정치적 위기가 쭉 이제 발생했죠. 이제 경제적 위기나 인프라 때문에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타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안보와 정치적 위기까지 됐는데 우리가 이란이 사실은 뭐 별거 없이 미사일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공군도 없었고 사실상.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한 거의 80년 동안 이스라엘 건국한 지 70몇 년이 됐는데 여러 전쟁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안보 신화가 이제 붕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초기에 이제 건국을 하면서 1948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때 건국을 하면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어쨌든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은 그래도 뭐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출신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미국의 뉴저지 같은 데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유인책을 주면 그 와서 살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어 시스템 취약하다니까 이제 일단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실패로, 전쟁을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패가 됐으니까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고 내부 갈등도 하고 지금 내전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 언론을 보거나 그쪽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이 심하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주도한 10일 전쟁이 목표했던 것이 이란 정권 교체였거든요. 핵하고 전혀 상관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자국의 경제와 안보가 회복하기 힘든 상태를 남기게 되니까 지정학적인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질문하신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에게 약해졌으니까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더 몰리게 된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실 동영상을 제가 카트해 온 건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3D 동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카트해 온 겁니다. 어느 건물 몇 층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걸 또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500km, 뭐 2000km 날라가지고 저걸 때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이제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뭐 이란이 무슨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핵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주도의 이란 정권 교체 작전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 작전이고 이 공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아무리 늦어도 작년 9월 10월부터 전쟁 계획을 수립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북대로 진행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헤게모니를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위해서 장악하는 게 아니고 서방의 대리자로서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안보적 경제적 타격을 안기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12일 만에 이스라엘 휴전을 요청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째 보면 명분으로 내세운 이제 이런 핵시설 파괴 퍼포먼스를 하면서 휴전을 연출했는데요. 그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인 것은 2009년도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저것입니다. 저 인터넷에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고 제 블로그에는 저걸 좀 번역도 또 하고 설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Which Way to Persia라는 보고서에 이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9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교적 옵션 2가지, 군사적 옵션 3가지, 그리고 체제 전복 옵션 3가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란을 봉쇄를 해서 이제 억제하는, 이것까지 이제 9가지 전략이 있는데, 외교적 옵션을 몇 번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 다음에 군사적 옵션을 가는데 그 5번째 보면 비비에게 맡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비라는 것은 벤자민 네타냐후의 이름이 이제 애칭이 비비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독려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보고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2009년도 만들었고 지금 16년 지났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상황이 안 해가지고 못 온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저거 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는 우선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그 옆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걸 다 거쳐서 이제 사우디도 거치고 해가지고 이란에 도달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최소 한 1,300km에서 최대한 3,000km까지, 저 문제는 2,80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으로 가기에는 이스라엘군은 너무 소규모니까 이제 이쪽에 인구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따지니까 한 6, 700만 밖에 안 되고 여기는 거의 9천만 명 뭐 좀 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12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전쟁이 수행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항공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군 전력이죠.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공중급유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제법 많은 거죠. 그런 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항공기로 가려면 공력을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력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런 걸 다 정권을 다 체제를 전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저 계획했을 때도 시리아 같은 데는 아직 이제 살아있고 하니까 저게 안 됐죠. 근데 작년에 시리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 시점이 지금 저 계획을 세워놓고 가능한 시점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 계획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이건 뭐 동영상이 있는데 털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001년 9.11 직후 일주일 내에 계획을 했는데 이란이 마지막 국가입니다. 그때 아프간 말고 아프간 당연히 쳐들어가기로 한 거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렇게 했는데 저 6나라를 다 전쟁을 해가 모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아무 장애가 없는 거죠. 이란을 치는데 지금 아무 장애가 없는 거고 그래서 네오콘과 이스라엘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1 음모론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누가 9.11을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알카에다가 했다는 게 46%고 저건 17년 전 설문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했다는 게 15%고 이스라엘이 했다는 게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했다고 믿는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였죠. 그 정도로 전쟁을 많이 벌였고 그 외에도 리비아 같은 다른 데서 그때 우리 뭐 자스민 혁명 해가지고 이집트에도 정권이 바뀌고 막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저도 작년에 어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 평면에서는. 그런데 저 전쟁을 했다는 것은 약간 판단착오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인구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게 전쟁은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을 하려면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2주 동안 미사일 공격받고 나라가 다 붕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 생산력이 없어요. 다른 데 수입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전부 미국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할 때 뭐 독일에서도 주고 소위 말해서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할 때 요격을 누가 했는 거 하니까 사우디도 요격했고요. 요르단도 했고요. 이라크에서도 요격했고 시리아 쪽에서도 요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군함, 미국 군함 이지스함 이런 게 홍해하고 지중해에서 양쪽으로 요격했고 엄청나게 요격을 했어요. 총 몇백 발 쏘았는데도 엄청나게 요격을 했는데도 다 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이 초기에 기습도 해서 사보타지도 하고 사이버전도 하고 항공력을 가지고 막 부수고 우리 그 장면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또 위성 정보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지만은 이란은 또 항공력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했는데도 저렇게 됐죠. 이란 입장에서는 내부의 제5열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색분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사보타지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초음속 미사일에 초정밀도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을 이제 과시한 거죠. 저게 가능한 게 뭔가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저게 가능한 겁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까지 소수로 하면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그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이스라엘 경제력이 3분의 1 이상이 날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고 지금 피해를 입은 것에 정부한테 이제 다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집계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일 정도 더 전쟁했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전쟁을 안 할 거냐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 사실상 없는 건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물러날 곳이 없어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이스라엘을 이제 유럽의 불침 항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중동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안에 헤게몬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낸 거죠. 어째 보면 돌격병 같이 이렇게 갖다 낸 건데 사실은 그게 거대한 이제 이란을 만난 거죠. 사실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서 안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란 외무장관인 모스크바의 푸틴을 만나서 이제 향후 단계하고 조율 지원을 모색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거의 휴전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이게 이란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최근에 맺었어요. 작년 12월인가 1월인가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맺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동맹 같은 것을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그거를 이제 거절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친서방 행보를 보였는데 이스라엘 공격함에 따라서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실책이었던 게 인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신임 대통령 폐쇄시켜야 하는 이란 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휴전 시점을 잘 보면은 러시아, 중국, 이란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엔에서도 발언하고 직접 성명을 하기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방공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중국한테서 그 J-10이 이제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에 전쟁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라파를 파괴했다고 알려진 J-10 그 J-10이거든요. 그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왜 저게 이제 중국은 가능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막 찍어냅니다. 저걸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SCO에 가가지고 상하이 이제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방공무기도 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나올 거니 설명드리고요. 중국, 러시아한테는 이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이 대륙을 보시면 자원이 있는 데가 러시아하고 이란이고 중국은 자원이 좀 부족해. 인구는 많고. 그런데 이제 서로 보안 관계가 있죠. 러시아는 중국한테 자원을 팔고 이란도 중국한테 자원을 파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생산력은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락이라 그러거든요. Sea Line of Communication이라 그럽니다. 해상 교통로에 대해서 미국이 해군이 막강하니까 그걸 차단하면은 중국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자원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중국에는 혈맥을 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1대1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서방에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란이 딱 무너지면 이란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니까 남북하고 동서에 딱 교통로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로 연결해가지고 이란에서 가는 철도가 있거든요. 그 철도는 벌써 1930년대 때부터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배와 이렇게 갈 수 있고 동서를 이렇게 지나는 데서도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란으로 이렇게 가는, 심지어는 중국에서 테란까지 철로도 완공을 했어요. 지난 5월달에 완공돼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테란에 처음 기차가 도착할 때 저 전쟁이 거의 났어요. 저 전쟁 시점도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죠. 이란을 무너뜨리면 중국이 약해진다. 이란의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총 석유 수입의 한 1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7% 정도를 이제 이란에 수입합니다. 17%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17%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저런 입장에서 중국한테는 그냥 바로 문제가 되고, 러시아도 남북 회랑을 통해서 인도까지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게 이란이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장악한다든지 미국이 장악한다든지 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인도 간의 교역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흑해로 와가지고 막 둘러가야 되는데 바로 통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요지에 이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서방의 장악되면 러시아는 남부가 뚫렸다고 보면 됩니다. 남쪽이 뚫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저항의 축이라는 네 나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에서 이란만 서방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공격당하면서 없어졌는데, 어쨌든 신령 체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방에 대한 그 개방적인 삶에 대한 특히 젊은 층의 기대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째 보면 힘이 돼가지고 최근에 친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생존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아까 이란은 이제 공격을 중단했죠. 사실은 군사적으로 우위의 점에서도 중단했는데 러시아의 중재가 있은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가 푸틴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란은 제일 높은 사람이 아야톨라거든요. 지금 아야톨라 하메인인데 이 사람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미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출구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핵시설 때리고 했던 그것이 우리가 약속 대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발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몇십 년 지나야 알 거지만 타이밍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그거 때려놓고 바로 휴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경제 마비로 더 이상 전쟁을 못해서 휴전을 간청한 걸로 보이고, 휴전 끝나고 나서 뭐 그 트럼프 고맙다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난리 쳤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었는데요.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의회가 결정한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최고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CIA가 해협 봉쇄를 하면은 중국이 석유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문제가 되니까 봉쇄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호해가지고 확전 의사를 좀 이야기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이 아시아로 향하는 선박은 제어하고 유럽으로 가는 선박만 봉쇄하는 예멘 후티의 선택적 봉쇄 움직임에 그걸 하겠다 하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이래 되면은 유럽이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러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와 트럼프의 역할 그리고 그 후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런 관측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세한 이유는 설명력이 좀 더 있기 때문이지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나 걸프만에 쭉 붙어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들 보면 정치 체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과거 오스만 손안에서 영국이 그걸 뺏으면서 그쪽을 대부분 자연적인 국가가 아닌 형태로 국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집단이 대부분 부족 집단이었는데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이런 인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인종대로 그런 걸 경계로 따라서 자연 경계로 따라서 국가를 형성한 게 아니고 지도를 꺼가지고 막 섞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그 이라크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예요. 근데 이라크 전체에서 수니파가 30%고 시아파가 7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계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본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고 이라크라는 나라 이름을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라크라는 나라가 2차 대전 끝나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들은 정권 자체가 민주 정권이 없고 혹은 왕정이거나 이런 것들도 왕정도 대부분 이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이렇게 민심 위반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기 다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요르단이 이런 나라는 국왕이 아마 쫓겨날 수도 있어요. 민심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친서방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 대부분이었거든요. 카타르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카타르도 거의 간첩질 비슷하게 하고 있죠. 양쪽에 들어서면서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중부 사령부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미사일에 카타르 전체가 놓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당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한 걸 가지고 중동에 있는 내부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특별한 것을 보면은 이란은 외부 공격을 해서 정권이 약화된 것보다는 내부적 결속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대해서 좀 동경하던 것이 거의 없어지고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 중요하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재인식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그러나 저러나 지역 내 패권 장악과 석유 자원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시나이 반도를 재점령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제까지 목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공격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가 망해가 없어질 때까지 저걸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특징 중인 게 하는 게 이란 서북부의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이제 뭐 중북부라 볼 수 있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관계가 이러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과 이제 서방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메니아도 좀 공격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란을 분리시키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아제르바이잔이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우크라이나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했듯이 2014년도 유로마이단 이후에 그랬듯이 아제르바이잔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고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적대감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러우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대부분 서방 언론과 같이 이렇게 러시아가 나쁘고 못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이란을 중요한 동맹으로 느끼고 있고 러시아는 코카서스 지역 그러니까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대해서 그게 안정을 위해서 이란을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면 그걸 지금 분열시켜버리면은 이제 이란이 소위 말해서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영국의 식민 정책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러시아는 이제 조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대이스라엘 무기를 계속 판매를 지금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약을 이렇게 해서 벙커버스터나 제이담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전쟁을 할 건 아니지만 곧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 비축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대이란 무기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J-10C 전투기를 이제 판매하기로 했고
있고, 그 다음에 HQ-16이라는 방공 시스템도 이제 협의 중인데, 방공 시스템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게 러시아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HQ-16은 러시아제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기술이 러시아만큼은 아닌데,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많고 해서 따라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기술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중국의 재력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항기예요. 민항기 개발을 하는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잉이 있고 에어버스가 있죠, 유럽에. 그게 있고 중국은 자체로 개발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서방 거를 부품을 사가지고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이제 민항기를 옛날에 소련 시대 때 쓰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발전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엔진도 만들고 다 개발을 하는데 그 서방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부품을 수출을 중단해 보니까 다 자기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됐죠. 중국은 처음부터 서방 거를 쓰면서도 자기가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세계 150개국에 아웃소싱을 해요. 그 하나를 자기가 다 만드는 것보다 그 부품의 경쟁력에 인해서 아웃소싱해서 하는 게 이제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그거를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기술 발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들 모두 자기가 띄어놔야지 가장 질이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근데 중국은 왜 저걸 선택했는가? 계속 서방에 공격해가지고 언젠가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노재팬 운동할 때 반도체 이런 걸 이제 소재 부품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좀 했죠.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산업 자체가 없었을 건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업이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보 측면에서는 대응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대이란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저 방공 시스템 저렇게 해놓은 방공 시스템에서는 이제 요격 미사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격 미사일은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뭐 자동 생산이라기보다는 수동 생산에 가깝거든요. 하나씩 하는데 중국은 미사일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보급하는 능력을 가면은 서방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주고 싶어도 러시아는 러우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 전쟁을 써야 되니까 결국은 보급할 때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란이 전쟁이 나면 자기가 사실은 이란은 외부에 파는 게 거의 석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굉장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취약해지겠죠. 그러나 동시에 뭘 가지고 있는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좁거든요.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봉쇄할 수 있는 거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정말 조그만 나라 별 군사력도 없는 그 부대가 홍해를 통제했었거든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저건 거의 세계가 뒤집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970년대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거의 그 정도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지금 석유값이 한 60불, 70불 사이에, 비싸면 70불, 보통 한 6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기 200불, 300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게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전쟁 당사자인 이란은 저게 자원을 판매해서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자기 그래서 구매자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 있게 이렇게 하면은 자원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자살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최후의 수단을 쓴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란이 궁지에 몰려가 저걸 쓰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유럽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사우디나 중동에서 유럽에 수입을 하고 있거든. 러시아 대신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 봉쇄되면 유럽은 이제 굉장히 끝나는 거고.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나 우리나 중국은 전부 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니까 에너지값 올라가면 우리는 뭐 거의 망한다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저거는 거의 최후의 카드로 쓸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아랍 국가들 전체도 원유가 유럽 공급 차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저 파장은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고요. 저 가격으로 뭐 120불, 200불 이런 것은 약간 과장이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휴전과 함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게 되면서 다시 상승하고 이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에너지가 불안정하면 경제는 전부 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모든 게 기초거든요. 우리 조그만 과일 하나도 온실에서 키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료도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해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몇천 년 전에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세운 걸로 이렇게 하고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뭐 저걸 가지고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냉철하게 그 지금 일어난 걸 보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을 위한 안전한 고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 영국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영국의 벨포어라는 그 장관이 그때 당시 자기하고 친했던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쓴 게 발포어 선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정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는 서구 사회가 이걸 이스라엘 지지하기 위해서 선전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목적은 중동 지역의 서구의 헤게모니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게 석유가 언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니까 20세기 초부터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석유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석유를 발굴하고 화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석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석유가 이제 자원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뭐 먼저 우리 등 쓰는데 고래기름 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이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좀 바뀌는 건데 저렇게 하면서 이제 한 1920년대에 있게 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데가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석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석유가 이게 미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걸 미리 가가지고 장악을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각 식민지를 다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영국이 잡고 있던 그 아랍의 식민지도 내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어떻게 하면 석유를 가져올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그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초기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진짜 목적도 중동 지역의 서구 제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착민의 식민지이고 필요할 때는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희생시키는 건 서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다 죽어나가도 지금 신경 쓰지 않죠. 오로지 지금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안 쓰는 것 똑같습니다. 저걸 이제 우리 돌격대 스톰트루프라는 그런 돌격대인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저런 말씀을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런 시각에서 한번 그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명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주장이 제가 맞으니까 다른 걸 틀린다 이런 것보다는 저런 주장을 서구에서 꽤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주장이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서구 제국은 유대 민족을 아직까지도 냉소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허구고요. 어쨌든 그건 조금 더 복잡한데 그럴 거예요. 서구 세력은 중동 지역의 무역과 자원을 통제만 할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 다 날아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을 완전히 내가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금권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이나 어떤 이런 문제를 훨씬 초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산 기반도 없고 별로 없는데 거의 선진국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서구 강대국이 막대하게 지원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비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 대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을 퍼부으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헤게모니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건국 프로젝트가 뭐 어쨌든 인도주의적 신화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고 이번 전쟁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모래성 같이 무너졌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종교 민족 갈등인데 그게 다 포장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포장으로 부수적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부추겨서 갈등을 만든 것이지 이스라엘 때문에 새로 생긴 갈등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결국은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서방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이스라엘하고 뭐 합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스라엘 때문에 생존권이 흔들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사우디 이란도 앙숙 관계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순위 시아파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그 돈 문제 때문에 더 커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과 서방이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더 큰 아제르바이잔 구상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뭔가니까 저기 여러 민족들이 국가하고 좀 다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족들이 다른 나라도 가 있고 그 나라를 다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추기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 않나 그러면은 수백 년 동안 혹은 엄청 오랫동안 쌓여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환상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이란을 분열시키는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전쟁의 승부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의 금융 카르텔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전쟁의 종결 가능성은 가시권에 없고 여기 있는 것도 몇 달 있다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민족 갈등 이런 거 전혀 아니다. 다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러우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접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면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조금 더 진실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원래 군사력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려운전을 벌어지는 걸 보고 그걸 군사적으로 너무 곡해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제가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국가 행위자로 설명이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다양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면은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서 조금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이렇게 글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오셔서 같이 보시고 논의도 하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은 제가 발제하면 토론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서로 복잡한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